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를 할 만큼 지적인 여성.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누구에게나 손쉽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그런 여자가 뒤로 엄청난 분노와 음모를 숨기고 있다면 누가 믿을까요? 많은 사건과 범죄 피해를 다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를 보면서 우린 그 범죄자를 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죠. 아니 저렇게 티가 나는데 진작 알아채고 도망을 가든가 바로 연을 끊든가 했어야지. 어떻게 계속 끌려다니다가 몹쓸 일을 당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제 사연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엔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속이겠다고 작정하면 누구라도 걸려들 수 있다는 걸 덧붙여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기혼자로 남편과 귀여운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친정 아빠가 예전부터 부동산 쪽에 탁월한 안목을 지니신 분이었거든요. 복덕방이라는 간판으로 통용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부동산 법인을 세우셨으니까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있는 그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빠 덕분에 커오면서 집 걱정, 돈 걱정 없이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친정 아빠가 뭘 하셨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제 평생의 배필을 아빠 덕분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로 시작한 것이에요. 아빠 회사에 있는 직원은 20명 남짓 되는데요.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래요. 그럼 여기에서 남편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살짝 얘기해 볼까요? 그때 아빠 회사 직원 중 세무사 남자가 한 분 있었거든요. 원래 아빠는 그 직원을 마음에 두고 저한테 소개해 줄 작정이셨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회식 자리를 하는데 와서 같이 저녁 먹자며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없던 남자 직원 한 명을 제 맞은편에 앉히셨죠. 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는 너보다 5살 위다. 이런저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남녀 사이라는 건 늘 의도치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법. 전 소개받은 세무사 말고 저쪽 구석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유쾌하게 웃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가장 젊어 보이면서 열정서린 눈빛과 선배들을 배려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 호감으로 다가왔죠. 아빠, 그런데 저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신입이에요? 누구? 엄대리? 컴온, 엄대리가 막내는 아니고 아마 여기서 세 번째로 어릴 거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왜? 아빠 질문에 수줍은 듯 웃으며 넘어갔지만 전 이미 그 엄대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고깃집에서 아빤 제가 그 남자에게 품은 마음을 짐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대리와 함께 앉아있던 절 보시고 일부러 다른 테이블로 자꾸 부르고 그랬던 거죠. 아빠는 엄대리와 제가 만나는 걸 회방 놓으셨던 생각이겠지만 실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함께 앉아있던 짧다면 짧은 시간에 우린 서로를 소개했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 그 대학 나오셨구나. 제 절친도 거기 나왔는데 언제 한번 셋이 모일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서로 전화번호 교환까지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사람끼리 만나 첫인상이 결정되는 건 단 3초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엄대린 그때 절 처음 본 순간에 마음속 종이 울림이 있었다고 하네요. 우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그와 사귀고 결혼까지 가게 된 건 사랑에 빠진 남녀의 자연스러운 수준이 된 거죠.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빠에게는 귀하게 키운 딸을 더 좋은 조건 남자에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런 아빠의 기대를 접게 만든 건 엄대리의 사내 평판이 좋고 건실한 젊은이라는 걸 아셔서 또 우리 사랑이 견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엄대리 부모님 덕에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 시부모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집 건물 누가 털어간다고 해도 그 도둑조차 감싸줄 분들이라 정말 법 없이 살 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너무 과찬 아니냐고요? 일례로 시아버님은 식품 가공 관련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수십 년 동안 결식 아동을 후원하셨어요. 시어머님 또한 서울 달동네에 홀로 계신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김장김치나 겨울철 연탄 등 꾸준히 도우셨고요.
서울시에서 두 분 선행을 치하하는 상을 주겠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시고 묵묵히 봉사를 평생 실천하신 분들이랍니다. 아빠가 부동산 하면서 인맥이 넓은데 이런 부모님 얘기를 듣고 엄대리를 좋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아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며느리들이 그런 불만들을 늘어놓는다죠. 자기네 시부모는 물려주실 재산도 없으면서 큰 소리치고 며느리를 우습게 한다고요. 아니, 자식 멀쩡하게 잘 키워주셨으면 그뿐이지. 왜 시부모님 재산에 가타부타 피 안 섞인 며느리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돈을 자식이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심보부터 고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처럼 본다면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 사시는 20년 넘은 22평 아파트가 전 재산인 분인걸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는 말씀 해주시고 행동을 몸소 보여주시는 두 분께 존경심을 갖고 있답니다. 며느리인 제가 한 번도 남의 집 자식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절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에 대해 다른 얘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봉사하고 주변에 베푸시는 거 좋은데 그거 좀 위선적인 거 아닌가?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이 나중에 병 드시고 나면 그 뒷감당 어쩌라고? 우리 그이가 대학 시절 책값이나 학비 보태느라 과외를 얼마나 뛰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전문의 포기하고 생명과학연구원으로 진로 결정한 걸지도 몰라. 부모가 밖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면 뭐예요? 그 자식이 고생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서입니다. 서방님이 결혼 전에 동서를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날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 둘러앉아서 동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만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동서도 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후식 과일이며 준비한다고 저만 빠져나와서 부엌에 있는데 뒤따라 들어온 동서가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 걸 보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정말 반가워요. 시부모님부터 우리 식구 모두 누구 하나 모난 사람 없고 집안 분위기 진짜 괜찮다니까요. 시집 오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글쎄요. 사람 마음 깊이가 천리길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시부모가 꼭 좋은 분이기만 하냐고요. 이렇게 냉소적인 말투를 시작하더니 앞에서처럼 시부모님이 밖에 퍼다 주느라 자식 고생시키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듣기론 서방님이 해준 의대 시절 얘긴 전혀 달랐거든요. 워낙 의대 학비가 컸기에 시부모님이 해주셨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도운 것뿐이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저런 불만은 당사자가 아닌 그저 동서 혼자 하는 착각일 뿐인 겁니다. 속으론 적잖이 동서한테 놀랐지만 결혼 전에 생각이 많아서 그럴 거야.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 나가는 동서 뒤에 대고 말을 흘렸죠. 그런데 깎은 과일을 들고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 갔을 때 분위기는 흡사 냉동고같이 차가웠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꺼내놓는 게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모임임을 너도 알 텐데. 이러 어쩌면 좋으니. 그래서 혹시 애까지 있는 건 아니지? 이름이 세훈이라고 두돌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키울 겁니다. 대화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동서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는 이혼녀에 애까지 딸려있다는 거예요. 서방님과 동서는 같은 의대를 다닌 동기로 정상적으로 사귀다가 결혼하나 보다 했던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해심 깊은 시부모님이더라도 대놓고 반대하시진 못했지만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은 숨기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나 나도 입도 뻥끗 못한 채 시부모님과 서방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누구 하나 섣불리 얘기를 못하고 지켜온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녀의 전 남편 애까지 있으니까 태도가 바뀌신 거죠? 실망이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법 없이도 살 뿐이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란 얘기 많이 하던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결점 하나 있어도요. 전 레지던트 과정 밟는 엄연한 의사고요. 다른 건 다 우수해요. 이거 하나로 절 까는 집이라면 저도 관심 없네요. 이만 갈게요. 환대하던 분위기가 자기 개인사로 돌변한 시댁 가족에 대해
동서는 크게 실망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정말 나가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고 서방님도 뒤따라갔고요. 시부모님은 믿고 있던 서방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깊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함께 겪은 가족으로서 저도 마음이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까부터 부엌에서 동서가 시부모님에 대해 비친 부정적인 말은 다 이걸 예상해서였구나.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총각인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에게 결혼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나 싶었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내 귀에 들려준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처음 본 시댁 가족한테 어떤 여자가 저렇게 제 할 말 하나 안 빼먹고 할 수 있냐고. 왜 지가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버리지? 저 여자 보통 여자 아니야. 뻔뻔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서방님의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서방님은 동서랑 헤어질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저와 남편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어요. 야, 이 자식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네 편을 들어주지. 너 정말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나도 자식 낳아 키워본 입장에서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런데요, 서방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아무리 두 분 다 똑똑하기로 최고인 의대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어떻게 동서가 저렇게 된 거예요? 서방님도 의대에 나와서 생명과학 연구원시기나 하는 분이 좋은 처녀들 다 마다하시고 왜 굳이 이혼녀를... 네, 아버진 저보고 공부 헛했다고 헛똑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같은 의대 선배랑 걔가 사귀다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다 못해 애 낳고 살다가 금방 이혼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 친구 힘든 마음 들어주고 위로하다가 정이 생겨버렸어요. 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께서 저희 부모님 좀 설득해 주십시오. 예비 동서에 대해 진중하면서도 진실한 서방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복잡한 사정 듣고 나니까 그 커플을 응원하는 마음에 시어머님을 설득하는데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 저에게 순진한 감정에 넘어가서 애들 엮이지 말라고 남편만은 경고를 했지만 말이죠. 내 남편만은 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사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석 달 만에 시부모님은 동서를 며느리로 허락하셨고 결혼 준비는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동서가 절 밖에서 둘이 보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내가 자기들 결혼 허락을 맡을 때 도와준 걸 아나 보다. 고맙단 인사는 하려는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약속한 장소로 나갔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동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45분이 넘어서야 나타난 동선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었기에 제 기분이 좀 상했죠. 많이 바쁜가 보네 동서. 이럴 거면 그냥 전화로 하지. 왜 날 여기까지 불렀어? 피곤하네. 의사라는 게 정말 시간에 쫓기는 직업이거든요. 좀 늦긴 했는데 형님은 전업주부니까 시간 괜찮으시죠?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뭔데? 말해봐. 형님네 친정이 부동산 사업하신다면서요? 우리 병원 근처에 있는 준공 10년 이내 30평 언저리 아파트 좀 알아봐 주세요. 워낙 바빠서 신혼집 알아볼 시간도 없네요. 그 정도쯤이야 친정 아빠한테 부탁드려 볼 수 있지. 그런데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 동네면 못해도 매매는 10억 가까이, 전세도... 어머,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냥 중개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부동산 법인이면 회사 명의로 가진 물건들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빼서 저렴하게 저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 친정 아빠 회사 보유 부동산을 동서가 달라고 말하는 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 나한테 동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평범한 월급쟁이고 저도 의사지만 아직 전문의 못단 대학병원 수련인걸요. 모은 돈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형님한테 부탁드리자고 했는데 모유부단한 사람이 형님한테 언질도 준 적 없죠?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선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빠한테 공짜로 혹은 아주 싸게 아파트를 받고 싶다 이 말이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딸인 나조차 결혼할 때 아빠가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연결해 주셨긴 했지만 그 전세 자금은 우리가 해결했다고. 그 전세 대출 이자를 지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자기네들 아파트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런, 듣던 바와 좀 다르시네요, 형님. 편견도 없고 누구나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남편은 형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던데. 역시 그렇죠. 돈 앞에선 사람이 별 수 있겠나. 지금 하신 말씀 남편한테 그대로 전할게요. 형님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남기고 동선 그대로 일어났어요. 동선의 병원 근처 카페까지 와서 커피도 내 돈으로 샀지. 게다가 일방적으로 동서한테 이상한 말만 들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도왔던 건 아닐까. 나도 시부모님처럼 서방님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던 걸까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듯 서방님의 결혼식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고 말았죠. 동서가 시집을 들어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은 새발을 피었음을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온 동선, 섣불리 가족들과 금방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동선 눈에 시모가 유독 절 좋아하고 친해 보이는 모습이 썩 달갑지 않았겠죠. 형님은 참 좋겠어요. 유복한 친정 부모 밑에서 시집 와서 자기 좋아하는 시부모 만났으니 어딜 가나 사랑받는 그런 팔잔 점집에서 뭐라 그래요? 나 점 보러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님도 지금 낯설어 그렇지 마음은 동서 좋아하셔. 점차 편해질 거야. 형님한테 어줍지 않은 위로 바란 거 아니고요. 이렇게 동서의 불만을 들을 때만 해도 시간이 해결해줄 작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불만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 날 괴롭히기까지 갔어요. 한 번은 시댁 제사가 있었는데요. 결혼 초기엔 어머님을 도와 제사 준비를 했었죠. 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나중에 안 시모가 저한테 음식 준비만 돕거나 아예 제사는 남편만 보내라고 하셨어요. 서방님 부부 결혼하고 처음 제삿날 전 남편이 갈 때 같이 따라갔죠. 이미 어머님이 제사 음식을 차리고 계신 걸 보고 저도 쟁반 가지러 부엌에 갔는데 거기에 동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서 일찍부터 와서 제사 도왔네. 잘했어. 그때 동서의 눈이 희번덕하더니 제 머리를 물이 가득 담긴 설거지통에 쳐박는 거예요. 전 숨도 못 쉬고 어프어프하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니와 버둥대며 살고자 동서의 팔심을 이긴 결과 겨우 머리를 거기서 빼낼 수 있었죠. 동서 미쳤어? 나 죽을 뻔했잖아. 네네. 이 정도로 사람 안 죽거든요. 내가 사람들 죽이고 살리는 의사인데 그 정도 모를까 봐요. 그냥 정신 차릴 정도로만 했어요. 날 부엌대기로 보고 비웃는 말.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때 만약 누군가 부엌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동선 그 설거지통에 다시 내 머리를 넣고 익사시킬 기세였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특히 내가 부들부들 떨며 나갈 때 미소 짓는 표정으로 내 귓가에 속삭이던 그 말. 오늘 일은 우리끼리 조촐하게 장난친 거예요. 맞죠? 그렇게 공포스러운 괴롭힘을 당하긴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일을 당했지만 동서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시댁에 있던 누구에게도 입 뻥끗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트라우마로 제 행동이 좀 변했죠.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벌벌 떨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일이 반복됐어요.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요즘 좀 이상하다. 왜 그래?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요? 그때 그랬어요. 처음 겪은 무시무시한 일에 반항도 못한 채 남편이 보기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굴었던 겁니다. 그때 전 남편을 붙잡고 그 밤 내내 울었어요. 겨우겨우 놀랐던 울음을 진정하고 남편에게 동서에게 당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를 박차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족에게 그것도 형님한테 그딴 짓을 해? 그거 가만 안 둬.
밤중에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를 호출하고 우리 집 거실에서 사자대면이 이뤄졌습니다. 그 일을 듣고 서방님은 너무 놀랐지만 동서는 형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설거지통에 머리를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지만 자기가 막대했던 건 죄송하다며 그렇게 동서의 사과를 받았어요. 하지만요, 그때의 일은 도리어 동서의 화를 돋우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랍니다. 당분간 동서는 저한테 예의 있게 말도 조심하며 그렇게 보였어요. 다만 그건 더 큰 음모를 꾸미느라 겉으로는 아닌 척 가장한 것이었는 걸 그로부터 얼마 뒤 알게 됐죠. 시댁 가족은 부모, 형제 간 모두 사이가 좋고 함께 밥 먹고 얘기하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들 술에다 애주가예요. 누가 방어회나 전복 등 좋은 음식을 선물 받았다 하면 상자째 시댁에 들고 와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무 때고 불러내는 무개념 시댁이라고 욕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모여서 며느리들 주방에 붙들어 놓고 시중받는 그런 분들 아니세요. 우리 시댁은요. 오히려 어머님이 다 손수 재료 손질하고 음식하시고 자식들 먹는 거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탈한 분이십니다. 제가 집에서 애 하나 키우며 지내는 전업주부인데 간단한 설거지나 주방 보전 맡기셔도 그 외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그런 맛 좋은 음식이 들어왔다고 하고 다들 시간이 괜찮으면 갑자기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고는 해요. 저 역시 저녁 고민 안 해도 되고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생각에 신이 나서 딸이랑 외출 채비를 하거든요. 그땐 서방님한테 좋은 더덕이 들어왔다면서 그 핑계로 가족들 모두 불러 모았어요. 우리 남편은 퇴근하는 대로 나중에 시댁에 오기로 했기에 전 딸만 데리고 먼저 시댁에 갔죠. 더덕을 놓고 간 서방님은 잠시 마트에 가셨고 세훈이만 아버님과 있더라고요. 시모는 부엌에 있다는 아버님 말씀에 가방과 겉옷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갔죠. 한창 음식 준비하시는 어머님 뒷모습을 보고 살짝 귀여움을 떨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팔에 비비대며 친근함을 표현했죠. 어머님, 사랑하는 맏며느리 왔어요. 요즘 통 못 뵀는데 저랑 효진이 보고 싶으셨죠? 효진이 아빠 회의가 있어서 좀 늦는데요. 그래, 우리 맏며느리 못 봐서 상사병 걸릴 뻔했다. 됐냐? 아이고, 우리 귀여운 효진이는 한 달 만에 이렇게나 컸어. 엄마가 잘해 먹이나 보다. 우리 손녀 아주 건강해 보이네. 이리 와서 양념장, 더덕 거기 있지? 거기에 잘 펴서 발라주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자마자 우리 며느리 내가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유, 좀 부려먹으면 또 어때요? 어머님하고 제 사이에 오늘 더덕구이 하시려고요? 엄청 맛있겠네요. 이러고 저도 손 씻으며 앞치마를 두르는데 미처 몰랐던 거예요. 구석에 동서가 가만히 있어서 안 보였는데 부엌엔 동서도 같이 있던 겁니다. 어머, 동서 미리 와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못 봤네. 바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일찍 왔네? 애초에 절 보고 인사하기 싫어서 무시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게요. 전 의사가 돼서 어째서 전업주부인 형님보다 먼저 와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마늘 까고 있던 동선 이미 이마에 삼자를 그리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날 쳐다도 안 보면서 이렇게 비꼬듯 말했죠. 그 말에 시어머님이 심기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아놓은 적 없으니까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 나가서 차나 마시고 있으렴. 까던 마늘 내려놓고 아우 자 어서 나가서 쉬어. 부엌안 세 여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고 시모는 억지로 동서를 부엌 밖으로 내보냈어요. 마지못해 나가던 동서의 표정에서 내가 그냥 가만 당할 줄 알고 하는 느낌을 읽은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내도 참 일찍 와서 도울 필요 없다고 말해도 제가 지난번 실수한 게 있다고 부득부득 일찍 오더니 저러고 있다. 시엠이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쟤는. 동선을 내보낸 뒤 시모는 참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한 달 전쯤 남편 사촌 동생의 결혼식에서 모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동서 아들 세훈이를 보는데 애가 비쩍 마르고 아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효진이와 5개월 차이로 비슷한 나이인 세훈이는 말을 제잘제잘하는 효진이와 달리 말도 거의 못해서 걱정의 말씀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동서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망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어련히 잘 먹이고 교육시키지 않을까? 뭘 한다고 내 애를 무슨 장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지 어따 대고? 동서가 얼마나 크고 매섭게 시모를 쏘아붙였던지 결혼식장 그 많은 사람이 일제히 시모와 동서를 쳐다볼 정도로 말이에요. 시모는 너무 당황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의자가 넘어갈 만큼 벌떡 일어났던 동서의 손을 잡고 겨우 앉히려 했답니다. 그런데 동선 진정하기는커녕 자기 손을 잡는 시모의 손등에 손톱을 세워 할퀴군 제 애만 안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런 일 당한 어머님 신경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주변에 계시던 친척분들이 괜찮냐고 물으시는 와중에 어머님은 곰곰이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제 자식 욕하는 걸로 들렸다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로서 그래, 과하게 예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실수한 거겠지. 제가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깊고 이해심이 넓다고 그랬죠. 어머님은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도 도착하고 결혼식이 시작해서 그 일을 잊고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잠자고 있던 동서가 시모 바로 앞에 와서 귓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앞으로 우리 세훈이와 효진이를 동급으로 같이 놓고서 감히 비교하거나 편애하려 치면 그땐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걔 눈을 봤는데 아이고 그래 꼭 깡패 같더라. 시애미한테 그런 협박까지 하고 내가 한동안 믿기지가 않아서 잠을 못 잤어. 행여 네 시아비가 알까 그냥 나 혼자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어쩐지 오늘 네 동서가 일찍 와서 부엌 일 돕는다고 하더라고. 지가 잘못한 게 있어서 찔려서 그런 게지. 어머님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는데 듣던 저까지 다 속상했어요. 효진 애미는 이 시어미가 둘째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단지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라서인 줄 알지? 그게 아니야. 누가 봐도 좋은 직업 같고 똑똑한 사람 같겠지만 그 내면이 무척 힘들고 괴팍한 거 아닌가 싶어 보이더구나. 그런데 그때 어머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효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으앙하고 잠깐 울고 금방 그치는 제 딸이 그렇게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소린 처음 들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급히 뛰어가 보니까 효진이가 손에서 피가 난 채로 울고 있는 겁니다. 놀란 어머님은 아버님을 부르러 가고 전 효진이 몸 이곳저곳 살피며 119를 불러야 하냐 고민하고 있을 그때 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누군가의 그림자를요. 효진아,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나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딸은 말 한마디 못하며 그저 아프다고 무섭다고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방금 효진이와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몰래 사라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까 부엌을 나간 동사 한 사람뿐이었죠. 시부의 차로 효진이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지혈하고 상태를 보던 의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역시 효진이에게 무슨 도구로 누가 손을 이렇게 한 거냐고 묻자 애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딸의 손끝엔 날카롭게 베이고 뜯긴 상처가 남아서 한동안 손가락 붕대를 해야만 했어요. 그날부터 전 동서가 있을 때면 혹여 효진이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동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않았고요. 용건 없는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칠 때도 동서는 거실에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전 부모님과 부엌에서 일도 하고 얘기도 나눴죠. 그런데 도리어 이 일은 가족 간 불화의 불씨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형수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시댁 가족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올라온 서방님은 저한테 원망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서방님? 제가 뭐 서방님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어요? 집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저랑 만난 가여운 사람이라고 형수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우면
우리 집에 오질 않으려고 해요. 여기 와 봐야 부모님은 자기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형님도 냉랭하게 대해서 텃세 부린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훈이까지 구박하고 발달장애로 뭔 건 또 뭡니까? 서방님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건 뭐 저랑 시어머님이 콩쥐팥쥐 전래동화에 나오는 계모와 의붓 언니나 다름없더라고요. 없는 사실까지 덧붙여서 서방님은 저랑 시부모님이 동설 못 살게 군다고 믿고 있던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서방님 부부 사이 틀어질까 봐서 어머님이나 우리 효진이가 당했던 일도 함구하고 넘어갔는데 도리어 우리를 가해자로 몰다니요.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건가 봐요. 네, 분명히 서방님은 동서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간 동서한테 당한 일들을 토로하려 했지만 어머님이 제 생각을 눈치채셨나 봐요. 저의 팔을 잡고 무언의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조용히 있자고 지금 말해봐야 서방님네 싸움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어머님 자신도 당한 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참기로 결심하신 거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본인이나 가족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정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능사일까요? 나중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 아빠 덕에 유복하게 자랐던 제가 돈 걱정하게 되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대폭 바뀌고 오랫동안 함께한 공동사업자의 사기로 아빠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급히 수습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집도 급히 팔고 친정 오빠네 집에 들어가 사셔야 할 정도였어요. 아빠 회사의 직원인 남편 역시 당장 월급이 끊기고 말았죠.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석 달 넘어가자 저희도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생활비로 대야 할 만큼 처지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딸 효진이까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연이은 악재가 우리를 덮쳤던 겁니다. 사돈 어른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심각한 거냐?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지 얘기 좀 해다오. 만약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장인 어른께서 감옥에 들어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필 신 대표가 모든 자금 관리를 맡고 있어서 자기가 횡령한 증거를 아버님께 뒤집어 쓰인 형국이 돼버렸어요. 무섭게 눈을 내리깔고 침통한 어조로 남편은 대답했죠. 저희 친정이자 남편 직장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는 걸 듣자니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어깨를 감싸고 토닥여 주셨고요. 그렇게 잠시 있다가 저희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머님 생신으로 모처럼 모인 소중한 시간에 우울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할 겸 미리 준비한 봉투와 생일 카드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 사정상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실 거죠? 제가 드리는 용돈을 보시고 어머님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니다, 나 쓸 데도 없는데 너희 형편에 무슨 용돈이냐, 이거 도로 가져가라 하시며 봉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동선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겁니다. 참나. 아니 형님, 액수가 그게 뭐예요? 아까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 6장쯤 봉투에 넣었던 것 같은데 30만 원이요? 우리 어머니가 거지예요? 복덕방 하는 친정 믿고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니 이런 꼴이 될 줄은 미처 몰랐죠? 뻔히 우리 친정이며 남편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동선 이러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같이 있던 시모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둘째 너 입 다물라고 그렇게 엄하게 혼내셨지만 동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 못돼 먹은 년아. 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욕을 내뱉으며 요망한 동서 입을 잡아 떼고 싶었는데 그 순간 묵직한 발소리를 내며 여기까지 다가온 남편이 다짜고짜 동서의 오른뺨에 손을 올렸던 거예요. 내 아내를 조롱하고 거기에 내 딸한테까지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이게 뭔지 모두 앞에서 말해보라고.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건 작은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은 참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 평범한 인형의 눈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있고 가슴 부위에 무수히 많은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한눈에 저건 괴이한 것이라는 느낌이 딱 오던 그런 마치 주술이나 저주 같은 느낌이요. 너 진짜 말 안 해? 혼자 입 다물면 내가 조용히 넘어갈 줄 알고.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 만났을 때 효진이한테 이 여자가 이걸 줬답니다. 친구처럼 자주 갖고 놀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효진이한테 뭐라고 덧붙였어. 뭐? 누구에게도 절대 인형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인형이 악마가 되어버릴 거라고? 저 어린 4살짜리한테 그딴 잡소리를 이 여자가 했다고요. 격분한 남편은 계속해서 동서를 추궁했지만 동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던 서방님까지 동서를 두둔하고 남편한테 왜 엉뚱한 사람 억울하게 뭐냐고 나선 탓에 두 형제는 말다툼까지 벌이고 말았죠. 이놈의 자식들 그만 못해. 어디 부모 앞에서 싸움질이냐 못난 것들. 시부는 그 상황에 노발대발하시며 아들들의 싸움을 말리시고 모두 집에 돌아가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단 말이냐 어쩌다가. 이렇게 어머님은 눈물을 지으시며 애통해 하셨고요. 즐겁고 화목했던 우리 시댁은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 속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화가 난 서방님과 의외로 침착한 동선 먼저 집에 갔고 저희도 딸을 챙겨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어머님은 저희를 마중해 주셨지만 아버님은 어찌나 화가 나셨던지 나갈 때까지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셨거든요. 시댁을 나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시급하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효진이한테 줬다던 그 인형 말입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인형의 옷을 벗기고 눈에 감긴 테이프도 풀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세상에나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손톱 몇 개와 머리카락, 심지어 꼬깃꼬깃하게 접힌 부적까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인형 가슴팍에 수많은 바늘은 날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딸 심정이 나빠진 것이 이 인형과 과연 무관할까요? 급한 마음에 평소 점집을 자주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용한 무당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몰던 차에서 저만 중간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가 알려준 그 무당을 바로 찾아갔죠. 보아하니 어디 원한 살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떤 잘 만났게 이따위 저주를 받은 게야? 인형 안에 들어있는 손톱이랑 머리카락 이거 네 애 거지? 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 신앙이기도 해서 점을 보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사준이 관상이니 무속 신앙을 믿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본 무당의 말이 왜 그리 사실처럼 다가오던지요. 그동안 우리 효진이에게 일어난 일이 몽땅 동서가 준 그 인형 하나로 다 설명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라는 대로 그 인형을 처리하고 지켜보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홀로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딸은 제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딸을 이곳저곳 살피다가 몇 달 전에 시댁에서 애가 아팠던 손에 아물어진 상처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동서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인가 시작했을 거라고 말이죠. 혼자 술을 마시는 남편 앞에 밑반찬 안주를 놔주고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소주를 채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당이 그랬어. 그 인형 그거 동서가 내 딸 해치려고 저주한 거 맞대. 그래서 우리 효진이가 아팠던 거야. 아무 죄 없는 불쌍한 저 어린 것이. 이거 다 동서가 꾸민 짓이야. 효진이 다친 날 나도 봤어. 당신이 내려친 뺨 한 대는 용서가 안 되는 걸. 여보, 무슨 수가 없을까? 그 나쁜 년한테 배로 갚아줘야지, 응? 남편은 이미 이런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리고 절 기다리면서 동서에게 복수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남편이 뜻밖의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세훈이 말이지.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 세훈이?
아니, 또래보다 발달이 좀 늦대고 말을 안 한다고? 아님, 표정이 없는 거? 아니, 생김새 말이야.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한. 아, 왜 잘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섞인 거 같잖아. 섞였다니? 뭐가? 혼혈 말이야. 다른 인종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 같다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추측. 그렇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유달리 세훈이의 이목구비가 확연했던 건 사실이었죠. 커갈수록 남편의 말처럼 정말 혼혈같이 생겼다 싶은 느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아마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했죠. 효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동선의 병원 앞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무시하면서 안 만나줬기 때문이죠. 이미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누구고 동서랑 만나기 위해서 매일 병원에 온다는 걸 알 만큼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절 만나주지 않았고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자식 망가뜨린 원수 앞에서 전 그 이상 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하루째 기다린 날 내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날 기다리고 있던 동서가 다짜고짜 내 뺨을 후려쳤어요. 어안이 벙벙히 했던 것도 잠시 전 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격투기를 배웠던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반사신경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속으로 100번이고 동서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르며 정강이를 감싸고 동선 털쩍 주저앉았죠. 여전히 날 쳐다보는 눈빛엔 살개가 있었지만 방금 일격으로 나에게 겁을 먹었는지 섣불리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야 만나주셨네, 김은정 선생님. 우리 할 말이 참 많지. 마음 같아서 여기 병원 앞에서 내 딸에게 했던 짓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까? 이 버러지 같은 부부가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녀? 왜 남편한테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알렸냐고! 그제야 동서가 왜 나를 만나러 왔는지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그 일은 바로 전날 남편에게 들었던 겁니다. 처음 남편이 해준 동서 과거 얘기를 듣고 누군가 내 머리를 세게 친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동서의 전 남편은 남편과도 대학 선후배 사이였기에 그가 누군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만남을 거부한 탓에 남편이 끈덕지게 계속 사정한 끝에 겨우겨우 만나게 됐죠. 꺼내고 싶지도 않은 기억인데 전처의 시댁 식구가 왜 날 찾아온 겁니까? 나도 지금 좋은 여자랑 재혼한 처제, 이런 만남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압니다. 이렇게 찾아온 제가 무리한 걸 알죠. 하지만 저희 사정이 워낙 급해서 김은정, 그 여자 실체를 알아야겠습니다. 동서가 벌여온 짓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전 남편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 한숨 한 번 쉬고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남일 같지 않아서 나도 재수없게 엮여서 신세 망칠 뻔했던 적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걔랑 의대 시절 3년 넘게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돌연 1년 만에 왜 이혼했겠습니까? 다 그의 세훈이 때문이죠.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자식이 부부를 갈라서게 한 이혼이라니 의아하죠. 그쪽 표정 보니까 이미 짐작은 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내 아니었어요. 혹시나 했던 남편의 추측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랑 그 사람 다 의사입니다. 그냥 의혹만 품고 제가 이혼하진 않았겠죠. 친자 확인 검사도 했고 무엇보다 참나. 아니 정도껏 남의 씨를 베야지. 아니 외국인이랑 그랬으면 애 외모가 확연히 다를 텐데 말입니다. 똑똑한 줄 알았던 애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날 멍청이로 본 건지 하여튼 추궁에 추궁을 거듭하니까 털어놨습니다. 결혼식 전에 나이트 가서 하룻밤 한 외국인 애였다고요. 이혼하고 나니까 대학 동기 중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이 걔 내가 근위관 갔던 시기에 무수히 클럽 다니고 바람 피웠을 거라고요. 세훈이 아빠도 결혼한 후에 만나 그랬을지 누가 압니까? 그 여자 절대로 못 믿을 여자니까. 이혼하고 나서 3년도 넘었는데 전 남편은 아직도 동서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지만 주술까지 써서 어린애 해코자는 그런 밑바닥 인성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일찌감치 이혼했던 게 의대 진학한 것보다 평생 잘한 일 같다고 전 남편이 그랬답니다. 그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 남편이 바로 서방님을 찾아가서 들은 대로 그 얘기를 했대요. 혹시나 서방님이 못 믿을까봐 전 남편이 문자까지 따로 서방님한테 보냈다는군요. 상진아, 나 재호 선배다. 네가 은정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솔직히 말하고 그랬으면 너희 가족이 이렇게 피해보진 않았을 텐데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혼 사유가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또 은정이가 사정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너희 형님에게 말한 모두가 사실이야. 필요하다면 친자 검사 결과 보내주고. 그제서야 서방님은 동서에 대한 실체를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함께 산 시간 동안 서방님이 조금도 동서에 대해 몰랐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 믿었다면 이렇게 누군가의 말로 확연히 태도를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서방님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더니 동서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변호하고자 했고 비록 남의 자식이지만 세훈이한테도 진심이었던 아빠였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이제야 모든 일들을 직시하고 주변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병원 앞에서 나한테 동서는 자기 남편 마음이 돌아선 이유가 모두 시댁 식구들 때문이라며 그 원망을 나에게 쏟았어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동선 이런 저주까지 퍼붓고 말았다니까요. 감히 나한테 손찌검한 것도 모지라서 우리 부부를 억지로 찢어놔? 네 딸년에게 했던 짓보다 더한 짓도 할 거야. 엄씨 집안 모두한테. 알았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난 하나님의 자식이야. 네가 귀신들한테 청하면 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테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여기 병원 사람들은 알까? 의사 선생님이 어린애한테 저주나 퍼붓고 무당에게 사주하는 그런 막장 인격체라는 걸. 내가 막장? 너 뭐 믿고 이렇게 기세등등해? 나? 믿을 거 많지. 내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두 너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허튼 짓 하나라도 해봐. 네 아들은 멀쩡할 줄 아니? 전 그간 당한 것 이상으로 동서에게 악을 쓰며 험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 기세에 놀랐는지 동선 분한 듯 노려보더니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의 싸움을 구경하던 병원 사람들과 환자들은 저 의사 선생이 정말 그랬다고? 이렇게 수군대는 걸 의식하면서 말이죠. 우리끼리 한판하고 나서 동선 시댁의 모습을 비춘 적이 없어요. 저도 그 면상 볼 기회가 없었는데 본인도 이혼의 결심을 굳혔던 모양이더라고요. 자존심 센 두 사람이라 그런지 서방님이 이혼 요구에 동서는 바로 응했고요. 주변에 흉흉한 소문 퍼질까 싶어서 조용히 둘이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아 남남이 됐습니다. 이 일은 벌써 몇 년 지난 일이 됐네요. 한동안은 동서에게 당했던 경험 때문에 또 그 여자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 무서움에 떨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당이니 저주니 그런 거에 휘둘린 제가 부끄럽고 친정엄마한테 혼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나약해진 마음에 그런 귀신이니 하는 것들이 파고드는 게지. 너 새벽기도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심 다져야겠다. 엄마의 일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동서가 했던 저주가 진짜 효진이에게 영향이 있던 게 아닐지도 모르죠. 우연히 겹친 일들이 정말 그 저주 때문인가 의심하면서 믿게 되는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심이 동서가 노린 점일지도 모르고요. 친정엄마 따라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점차 주변이 다 좋아졌어요. 아빠의 회사 위기도 해결되고 딸도 그 이후로 크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다. 혼자가 된 서방님이 무척 신경 쓰였지만 다행히 잘 극복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동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대전 옆 어느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니 서로 볼 일 없겠죠. 저 역시 앞으로 평생 그 여자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안 보고 산 지 4년이 다 되어갈 쯤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서울 갈 일 있어서 올라간 김에 만나고 싶은데 나오실래요? 이렇게 바로 그전 동서에게 말이죠.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았는데 전 친정일 핑계대고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답만 했죠. 그런데 걔는 왜 갑자기 절 보자고 했을까요? 혹시 지난 일 들먹이고 이제 와서 또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니겠죠? 과거 일이 떠올라서 제가 자주 듣는 여기 사연 유튜브에 그 얘기를 쓰게 됐답니다. 답장을 한 뒤론 조용히 했지만 동서에게서 또 그런 연락이 오거나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자와 제발 끝이길 바라면서요. 이만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저처럼 나쁜 사람 엮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한 지 이제 2년 넘은 새내기 주부예요.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일하다가 자주 보다 보니까 어느새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봤던 남편은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남편은 후배들 그렇게 잘 챙겼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들에게 아부하면서 잘하는 남자들은 많이 봤어도 후배들까지 잘 챙기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흔치 않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당연히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남편을 홀딱 믿어버렸네요. 막상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보낸 시간과 연애한 시간을 합치면 6년이 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은 자기 관리도 확실하고 멀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주말엔 요가도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행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해서 하루도 집에 가만히 보내는 날이 없었어요. 반면 전 시간이 생기면 항상 집에서 누워서 쉬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모든 비용을 남편이 내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남편은 제가 돈 쓰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결제할 때마다 실랑이를 벌였죠. 데이트할 때마다 남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길래 사실 전 부담됐어요. 계산할 때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어서 전 남편이 자리만 비우면 먼저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좋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을 해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남자가 데이트 비용도 못 낼 정도면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그럴 때마다 전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지갑을 여는 꼴을 못 봐요. 다른 면에선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면 사람이 고지식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남자가 여자 돈 못 쓰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해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월급쟁이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버는지 뻔히 아는데 남편이 생활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소비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알게 된 게 남편한텐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네 집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았죠.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본인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생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은연중에 남편에게서 들은 게 분명 시부모님께서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있다고 했어요. 저와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나 결혼만 하면 원하는 동네 아파트도 사준다고 했어. 자기 결혼하면 어느 동네에 살고 싶어? 말만 해. 내가 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사달라고 할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그걸 사달라고 해. 우리 부모님도 꽉 막힌 분은 아니라서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도 집 구하는데 좀 보태주실 거야.
남편의 집안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나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지지리도 없는 집안 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반대하셨을 거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 아버지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얘기가 없는 집에 시집 갈 바에 차라리 시집 가지 말고 평생 아빠랑 같이 살잔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이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셨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혼해서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면서 살 바에야 평생 아버지랑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겼거든요. 속물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면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정한 이유도 커요. 물론 그 전에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전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서 아파트는 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자 모든 결혼 준비 사항이 남편이 했던 얘기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결혼 날짜가 나와서 슬슬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부모님 누구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도 정해졌으니까 슬슬 집이랑 혼수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상의했어? 신혼집 위치는 아무래도 회사 근처가 좋겠지. 그 전에 남편과 나눈 얘기들이 있으니까 전 남편이 당연히 시부모님과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게 참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너무 예쁘게 보셨는지 결혼하고 1년만 아버지 건물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시더라고. 전 남편의 말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주실 줄 알았지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기 부모님 건물이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더군다나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 살면 내가 너무 불편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난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전 괜히 속물 같아 보일까봐 아파트 얘긴 꺼내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표현했죠. 시부모님께서 건물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요. 거기다가 솔직한 심정으론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 사는 게 더 싫었어요. 아직 시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지만 매일매일 시부모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게 저에겐 큰 부담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혹시 돈 문제 때문인가 싶어 전 한 번 더 제 의견을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몇 달 후면 부부가 될 사이인데 속물 같아 보여도 할 얘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아버님 상황이 당장 아파트 사주시기 힘들어서 그런 거면 나 작은 집도 괜찮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결혼 준비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집 구하는데 반은 보탤 수 있을 거야. 전 시부모님과 한 건물에 사는 건 죽기보다 싫어서 어떻게든 따로 살 방법을 모색했죠. 전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불치병에 걸려 1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서 절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셨는데 당시에 절 안쓰럽게 생각하신 이모와 이모부가 절 데려다 보살펴 주셨고요. 이미 그때 전 고등학생이라 혼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모는 혹시나 제가 혼자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하셔서 절 데려다 챙겨주셨죠. 그때부터 저와 또래인 사촌 동생들과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떠나셨을 때도 이모와 동생들은 저에게 큰 힘이 돼줬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전 이모, 이모부, 그리고 동생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제가 안쓰럽다는 이유로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더 걱정하셨습니다. 뭐든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만 하라고요. 아버지는 아무리 시댁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제가 시댁 건물에 들어가서 신혼을 보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럴 바엔 집을 아예 사주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친정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사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인데 제가 대학 때 등하교 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학교 근처에 사주신 거거든요. 대학 졸업하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피스텔은 월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진 분명히 그 오피스텔을 팔라고 하실 거예요. 팔아서 그 돈은 알아서 쓰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사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면 자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가까워져서 나쁠 거 없잖아? 자기가 잘만 하면 나중에 땅도 자기 이름으로 물려주실걸? 자기는 외동이라 모르겠지만, 우린 형제가 셋이라 부모님께 누가 더 잘하나가 중요해. 이게 다 우리한텐 기회야, 기회. 남편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형제가 셋이라 어릴 때부터 뭐든 나눠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형제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시부모님 댁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우리에겐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해야 시부모님이 좋게 보셔서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때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고요. 남편 말이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절 예쁘게 보셔서 1년이라도 건물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살아보자네요. 전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남편 생각이 이미 확고하니 제가 말해봐야 이미 소용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쳤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제 고생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결혼 전에야 콩깍지가 꼈을 때니 무슨 소리를 해도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께서 제가 예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거라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사는 건데 그 정도로 불편해해봐야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말하기론 시부모님 건물이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흔히들 말하는 상가 건물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4, 5층 건물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건물이 무지무지 오래되기도 했고 원룸? 고시원? 그 정도 있는 허름한 건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3층 건물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사시는 3층만 그나마 좀 크고 아래층은 작은 방 하나에 거실 작게 하나 있더라고요. 빌라라고 하기도 민망한 원룸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 때 살던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 건물이라도 그렇지 둘이 살기엔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제가 생각한 신혼집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아무리 1년만 산다고 해도 그렇지. 집이 작아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내 짐도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방도 내 옷방보다도 작고 이럴 바엔 그냥 내 오피스텔에 들어가 사는 게 낫겠어. 사실 친정에 있는 제 집만 다 해도 방 2개는 필요해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친정에서 방을 2개 쓰고 있거든요.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집으로 쓰라고 한 집의 안방이 제 옷방보다 작아요. 아무리 1년이라도 도대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태평한 소리만 해댔죠. 딱 1년만 사는 건데 뭘 그래. 우선 자기 짐은 반만 가져오고 나머진 처가에 두자. 나머진 나중에 분가할 때 가지고 오면 되지. 우리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친정에 얘기해서 전세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 몇 년만 우리 둘이 모으면 금방 집 살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한번 뱉은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턴 우리 집에서 얄짤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나 남편이라 둘 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을 하니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그 집에서 살겠다고 이미 말은 했지만 좁아터진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에 분가하는 거 확실하지?
그리고 분가할 때 아버님께서 집도 사주시는 거고? 집에 가서 보기 전까진 그래도 시부모님 건물에 들어가 사는데 긍정적이었어요. 막상 시부모님 건물에 직접 가서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건물이라고만 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건물이고 몇 층짜리인지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분명 이런 낡아빠진 건물이라고는 안 했어요. 실상을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니까 남편에겐 확실한 약속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1년 있다가 나올 건데 내가 아버지한테 무조건 30평대 아파트 사달라고 할 거야. 자긴 걱정하지 마. 너무도 자신 있게 말하길래 전 남편 말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서울의 아파트를 받아 나올 생각에 1년을 악착같이 버텼죠.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느려도 너무 느렸어요. 전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저희 시댁 식구를 소개하자면 누구 하나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면서 며느리인 저에게 징징거리며 큰소리치시는 시어머니. 거기다 얼마 전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온 시누이와 아직 미혼인 시동생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저와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거역할 수가 없을 만했던 게 시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결혼 전엔 몰랐죠. 그냥 시원시원하고 호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하신 말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제 생일 때 일이죠. 생일 당일은 출근해야 해서 그 전주에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히 시댁이랑 한 건물에 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친정에 들락거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핑계로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죠. 친정 아버지랑 밥도 먹고 이모랑 사촌 동생이랑 하루 같이 놀면서 자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마음대로 그 주에 호텔을 예약하셨더라고요. 일절 상의 한마디 없이 이틀 전에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 생일 기념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하루 호텔에서 쉬다 오자고요. 이 호텔 뷔페 예약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지? 내가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 엄청 신경 썼다. 절 위한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친정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 전 곤란했습니다. 이모랑 사촌 동생들까지 친정으로 초대한 상태라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어떡하죠? 제가 주말에 친정에 하루 있다 올 생각이라 이미 친정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유, 첫 번째 생일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지. 너희 시아버지가 신경 써서 일부러 예약한 건데 친정에 담액한다고 말씀드려. 제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리자 금세 당황한 얼굴의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친정에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전 더 곤란했죠.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사촌 동생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으니까요. 결혼 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 사이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선 몇 달 동안 못 봤다 보니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어렵게 약속을 잡은 거였거든요. 조카들도 오기로 해서 전 호텔보다 친정이 더 가고 싶었습니다. 명색이 제 생일인데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미 몇 주 전부터 동생들이랑 조카들도 다 오기로 한 거라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전 여러모로 곤란해서 말을 중얼거리며 얼버무렸죠. 그때가 이미 주말이 2일밖에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호텔을 예약하실 생각이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며칠 앞두고 그러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올케한테 동생이 어딨어? 올케 외동 아니야? 어릴 때부터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서 형제처럼 지냈어요. 웬만한 자매들보다 사이가 더 좋아요. 그래? 난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가? 동생들이랑 집에서 보는 것도 귀찮던데. 결혼하고 나서도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나 보네. 신기하다. 네,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요.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야, 무료 땡땡 호텔인데 당연히 호텔로 가야지. 우리 그냥 장인어른께는 다음 주에 간다고 말씀드리자. 남편이야 제 생일이니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소리라지만 전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요. 됐다, 됐어. 이 시아버지 성의보다 친정이 더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호텔은 그냥 취소하지 뭐. 새학이 뭐하니? 아니, 이 시아버지 화나셨잖냐? 그냥 친정은 다음 주에 간다고 해. 어서. 그래, 옳게. 나 같으면 아빠가 차린 밥보다 호텔 뷔페가 훨씬 좋겠구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문제를 만들어? 졸제 제가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상황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나가듯 하신 말이 화근이 됐죠. 이래서 사람이 돈 받기 전이랑 돈 받은 후에 달라지는 거라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이구, 자식이라도 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부모 찾지. 순간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타올랐어요. 시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가 무슨 돈을 받았냐고 물었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이라고는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에이, 자기야. 아버지는 그냥 하시는 말이야. 아버지, 우리 주말에 호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마세요. 그치, 자기야? 남편의 태도는 분명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의 팔을 붙잡고 물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설마 자기 나 모르게 아버님께 뭐 받은 거 있어?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아버지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 대충 넘어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죠. 남편은 제 말에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말을 웅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니 시아버지께서 대뜸 또 언성을 높였어요. 몰라서 물어. 윤석이 이 자식이 세하게 너 만나는 동안 카드 빚이 얼마나 졌는지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생겼어서 내가 이번에 싹 다 갚아줬다. 내가 이미 지난 일이니까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남자가 카드 빚을 지게 해. 그러다 내 아들 신용불량자라도 됐으면 어쩔 뻔했어.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전 누군가 저 모르게 뒤에 와서 제 뒤통수 3개 한 대 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는 동안 저에게 썼던 데이트 비용이나 후배들에게 썼던 돈을 다 카드로 긁고 계속 돌려막기를 했었나 봐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저에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에게라도 부탁을 하든 했어야 했는데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다가 결국 카드 정지까지 먹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된 거죠. 그걸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께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요. 안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요. 엄마, 나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서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러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카드 좀 작작 쓰라니까. 버는 것도 변변치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카드만 긁어대면 어떡하니? 전에도 엄마가 해결한 지 얼마 됐다고 이래. 남편 씀씀이가 해픈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절 만나기 훨씬 전부터 계획 없이 돈을 쓰고 다녀서 시아버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빚이 커도 너무 커서 시어머니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아버지에게까지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카드값 얘기하면서 제 핑계를 댄 겁니다. 절 만나면서 쓴 데이트 비용과 결혼 준비하면서 쓴 비용이 많아서 그랬다고요. 그랬으니 시아버지는 저도 남편과 똑같이 정신 나간 애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란 놈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카드가 3장이 다 막혀? 너 제정신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장가 간다는 놈이 이렇게 살면 어떡해? 한심하다. 정말 한심해. 내가 그렇게라도 돈 쓰고 했으니까 장가도 가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돈도 안 쓰고 어떻게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카드값이 7천이 넘던데 그걸 다 세약이한테 썼다는 거냐? 너나 세약이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희 둘 다 아주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서 찰떡선이라고는 없구나. 안 되겠다. 너흰 결혼이고 뭐고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빌라에 들어와서 살아. 들어와서 착실히 돈 모으는 거 보여주면 그때 내가 분가시켜줄게.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겐 시아버지께서 제가 예뻐서 1년 집에 데리고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해놓고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카드값을 감당 못해서 시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면서 조건을 거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졸제 저도 남편과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그만치 카드값 7천을 제가 남편과 다 같이 쓴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혼집도 안 해주고 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는 것 같길래 선물로 호텔 예약도 했더니만 곧 죽어도 친정에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말리냐. 너희는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저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편이 밥 좀 사주고 주말 요가 한 달 결제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이상 비싼 물건을 선물 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도대체 이 인간이 카드값을 어떻게 7천이나 썼나 생각을 해봤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긴 하더군요. 항상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술값, 밥값은 물론이고 후배가 이사한다고 하면 가전제품이고 가구를 사주는 것도 몇 번이나 봤죠. 남편이 다니는 헬스장이나 골프장에 갈 때도 항상 남편이 결제를 했고요. 연애할 때부터 보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카드값을 본인이 감당도 못해가면서 내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그 카드값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윤석 씨 워낙 손이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퍼주느라 그런 거죠. 저도 지금까지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 얘기해서 고칠 수 있게 할게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야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아이고 자식놈들이라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놈들이 없어. 시아버지는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절 쏘아보셨습니다. 새아가, 너는 속이 시원하냐? 네 남편 시아버지 앞에서 기 잔뜩 죽여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무슨 아내라는 애가 지 남편 잘못도 감싸줄지를 몰라. 네 시아버지 심긴 네가 건드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전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본인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구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윤석 씨가 카드 빚진 건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너 되게 웃긴다. 그 카드값이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도 너더러 갚으라고 했니? 네 시아버지가 다 갚았다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애가 양심이 없어. 암튼 너희 시아버지한텐 호텔 가는 걸로 얘기할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너 내 아들 바가지 긁지 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너 시집살이 잔뜩 시킬 거야. 시어머니는 유치해도 너무 유치했습니다. 본인은 할 얘기만 하시더니만 그대로 시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죠. 전 황당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혀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다가오더니 미안하다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제 손을 잡더군요. 전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 손을 탁 밀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누인 또 눈치 없이 한 소리 하더군요. 아이고, 호구 새끼. 너 또 여기저기 돈 내주면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지? 어릴 때도 그러고 다니더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뭐? 호구? 내가 어디가 호구야? 그런 누나야말로 매형한테 빨대 꽂고 살다가 쫓겨난 주제에 누구더러 그래? 남편과 시누인 둘 다 똑같았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철딱선이 없는지 대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식이 쫓겨나기 누가 쫓겨났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이혼하고 나온 거야. 그 자식이 쪼잔하게 굴어서. 전 시누이와 남편 싸움까지 끼고 싶지 않아 전 그대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와버렸죠.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좁아터진 집구석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집에서 사는 이유가 남편의 카드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시누인 굳이 또 절 따라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음대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또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작긴 진짜 작다. 내가 올케한테 말했었나? 나를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40평대 아파트 해줬었다고. 그 집이 지급은 20억이 넘는다네. 시누인 안 그래도 속이 말이 아닌 제 앞에서 굳이 잘난 척을 해야 됐죠. 꼴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이 다시 들어온 주제에 잘났다고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누인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자기 손으로 제대로 돈도 한번 못 벌어봤으면서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어 했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누이는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안 다니고 집에서 신부 수업만 하다가 결혼도 조건 보고 선봐서 했다더라고요. 전 남편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너무 사치를 부려서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시아버지 비유만 살살 보면서 시아버지 돈 펑펑 쓰면서 사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남편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았네요. 나가서 돈 있는 척, 잘 사는 척 하고 다니면서 결국은 시아버지 돈으로 펑펑 쓰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자 전 더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 올케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물건이 이렇게 없어? 아게 친정에 돈 좀 있다더니 가방이랑 옷은 이게 다야? 아, 올케 안목이 좀 별로구나. 이쯤 되니 시누이가 이혼을 당한 게 눈치가 없어서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참 눈치가 없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방에 들어가더니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봤어요. 그러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옷이며 가방 브랜드를 막 확인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불쾌해서 시누이에게 손에 들린 옷을 뺏어서 다시 옷장에 넣었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요. 그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좀 쉬고 싶어서요. 전 최대한 화를 누르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격 좀 있다. 하긴 남자 꼬셔서 카드값 7천이나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보통 성격이겠어? 암튼 우리 아빠 마음 돌려놓으려면 올케도 몇 달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나 이혼하고 왔을 땐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반년을 아버지한테 빌었거든. 시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서 전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시누이는 쳐다도 안 보고 그대로 옷장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누이 뭐가 재밌는지 실실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가는 순간까지도 재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엔 올케 덕분에 호텔 뷔페 먹겠네. 아유, 고마워라. 얄미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마음 같아선 친정에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이 깊었죠. 이 시간에 아버지나 이모에게 연락했다간 다들 저를 걱정하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실 게 뻔했어요. 다음날 전화해서 이번 주에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얘기를 할 생각에 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시댁 건물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럴 거면 아버지께서 집을 구해줄 테니 거기서 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대로 시아버지께서 절 예쁘게 봐서 1년만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친정 아버지도 본인이 시아버지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다는데 이해해야지.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 살면 우리 딸이 힘들고 피곤한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땐 언제든 아빠한테 와. 언제든지 아빠가 도와줄게. 전 그날 밤 힘든 마음을 아버지 생각을 하며 애써 위로하며 잠들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잔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서인지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자고 출근한다는 메시지 한 통 덜렁 보냈더라고요. 그날 밤 전 결혼한 거에 대해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후회한다고 해서 그 전으로 되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평범한 부부처럼 남편과 매일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남편이 한 번 밉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땐 이렇게 우리가 평생 부부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툭하면 사람 짜증나게 하고 심길 거슬리게 하니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전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던 날 전 시아버지께 올라가서 직접 얘기를 했죠. 남편한테 말해봐야 시아버지 무서워서 말도 못할 게 뻔하니까요. 전 시아버지께 결혼한 지 1년 넘었으니 분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말에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분가해서 나가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고 난리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와 틀어지기 시작한 사이인 1년 동안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아버지에게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슬슬 눈치만 보고 다니고 전 시댁 식구라면 마주치기만 해도 싫어서 슬슬 피해 다니다 보니까 시아버지와도 크게 가까워질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 더 어색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께 또 엄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말이 곱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 임신했어요. 애 낳으면 아무래도 여긴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임신한 사실을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먼저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임신한 사실부터 덥석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의 반응이 남달랐어요. 에? 임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니. 그치?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며느리 선물로 좋은 아파트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장하다 장해. 제가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축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시아버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말한 대로 시아버진 저와 손주를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신이 나서 그전보다 저에게 더 잘했어요. 저와 우리 아기 덕분에 아파트가 생겼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아유 복덩이 복덩이. 내가 말했었지? 우리 아버지한테 예쁨 받으면 최소한 땅은 생긴다고. 근데 우리 자기가 홈런을 쳐주는 바람에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생겼네. 그래 당신도 이제 아빠니까 전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돈 막 퍼쓰면서 철딱서니 없이 굴면 안 돼? 알았지? 남편 말대로 뱃속의 아기가 복덩이는 확실했어요. 그전까진 남편과 제 사이도 대면대면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선 저와 남편도 사이가 좋아졌죠. 남편이 허세가 좀 있고 철은 없어도 사람이 순하고 자상하긴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옆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전 성공적으로 분가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제 결혼 생활도 안정을 찾는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누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자의 코트를 또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시니 시누이가 아무래도 셈이 났나 봐요. 저희가 분가해서 나오자마자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왔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집 사달라고 그렇게 조를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만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신축 아파트를 떡하니 사줬네. 술 먹었으면 집에 곱게 갈 일이지 여긴 왜 왔어? 형님,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가 어머님께 연락해 놓을게요. 전 괜히 술 취한 사람 심기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애써 시누이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술에 취했으니 그냥 오늘은 재우고 내일 집에 데려다 주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누인 제 속을 또 박박 긁더군요. 올케도 가만 보면 순진한 척하면서 은근 여우라니까. 올케네 친정 잘 사는 건 확실해? 매일 나한테 분가할 거라고 노래 부를 땐 친정아버지가 대단하게 해주실 것처럼 굴더니만 결국은 임신한 거 가지고 앞세워서 우리 아버지 돈으로 분가했네? 시누이는 분명 저 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전부터 시누이가 제 속을 긁을 때마다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제가 시누이 때문이라도 무조건 분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마 남편도 시누이랑 싸울 때 티격태격하면서 그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누나가 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나. 술 취했으면 그냥 곱게 잠이나 자. 자기야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 내가 누나 재우고 들어갈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또 저와 시누이는 한판 했을 겁니다. 시누이는 참 유치한 게 저나 남편이랑 얘기할 때마다 꼭 저희 친정을 들먹였어요. 남편이 시누이 앞에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서울 외곽에 살아도 사업도 크게 하시고 차도 외제차라고 몇 번 자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누이가 무시했거든요. 이윤서, 네가 하는 말은 10 중에 5은 뻥이잖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집에 돈이 있으면 다 겉으로 티가 나는 법인데 올케는 영 그런 태가 안 난다니까. 우리 장인어른 때 경기도지 시골 아니야. 누나 무식해도 경기도가 어디 붙어 있는 줄도 모르지. 시누이가 하는 말도 10 중에 반은 헛소리라는 걸 저도 잘 알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대꾸도 안 했어요. 이미 한 건물에서 1년을 살면서 시누이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술만 먹으면 제가 있든 남편이 있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기에 전 시누이 말에 일절 대꾸도 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골마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우리 집 집들이였어요. 원래는 시댁 식구 따로 친정 식구 따로 집들이 할 생각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까 다 같이 모여 축하하자고 친정 식구들까지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랑 이모랑 동생들까지 모두 다 불렀죠. 사실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는 심지어 집으로 출장 뷔페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까지 애들한테 선물해 주시고 사돈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금쪽 같은 손주를 낳아준다는데 이깟집이 대수입니까? 며느라 첫째 낳고 둘째도 낳아주면 그땐 내가 우리 사돈 차보다 좋은 차로 뽑아주마. 아이고 사돈 손 정말 크십니다.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아버지 같으면 곧바로 둘째 낳겠어. 정말이죠? 아버지, 여보. 우리 둘째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나와야겠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집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이다 싶었던 와중에 역시나 제가 즐거운 꼴을 그냥 지켜볼 리 없는 신우가 괜히 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근데 올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사람이 안목이 없어. 전세도 아니고 본인 자가인데 인테리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하긴 이런 건 원래 어릴 때부터 배워야 느는 건데 누구한테 배우질 못하고 컸으니 영 센스가 없는 거겠지. 시누인 가만 보면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까지 있는데 선을 지킬 줄을 모르더라고요. 누나 옷방 궁금하다 그랬지? 이리 와봐. 내가 옷방 구경시켜줄게. 제 미간이 구겨지자 눈치를 보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시누이를 데리고 옷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제 딸이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저렇게 말을 가려 할 줄을 몰라요. 저래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꼴에 자기 딸이라고 편을 들었지만 친정 식구들 얼굴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게 무슨 솔직한 거야? 애가 모자라서 저러는 거지. 죄송합니다, 사돈. 제 딸이지만 애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혼까지 하고 와서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이게 왜 아예 그냥 내쫓아 버릴까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바로 사과하시긴 했지만 아버지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전 너무 속상했고요.
아버지랑 이모 앞에선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결국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으니까요. 집들이가 끝나고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전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집안 정리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부른 뷔페 업체에서 청소까지 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옷방에 있던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명품이긴 하지만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라고 아버지에게 남기고 간 가방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가방을 가지고 갈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시누이입니다. 항상 저에게 안목이 있네 없네 뭐라고 하면서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물건을 탐내곤 했어요. 전에 같은 건물에 살 때도 말도 안 하고 제 옷이나 신발 가지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전 다음날 바로 시댁에 갔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시누이는 자고 있었어요. 방을 둘러보니 역시나 제 가방이 거기 있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가 덮은 이불을 뺏었죠. 그러자 놀란 시누이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방이 무슨 가방인 줄 알고 가져온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요. 도대체 도둑도 아니고 왜 자꾸 남의 물건을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가요? 전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그러자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일어난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꼴에 웬일로 괜찮은 명품백 있나 했더니 역시나 올케가 산 거 아니구나? 이 정도 명품백은 나같이 명품인 사람이 들어야지. 올케한텐 영 안 어울려. 이거 그냥 놔줘. 전 그 순간까지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명품? 당신 인성이 명품이라고? 좋아, 네가 얼마나 명품인지 내가 아버님께 그대로 다 말씀드려야겠네. 형님이고 나발이고 던 봐줄 수가 없었어요. 얌전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자꾸만 건드리니 저로선 봐줄 이유가 없었죠. 전 그대로 거실로 나가 시아버지가 쉬고 계신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제가 아는 사실을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사실은 형님, 아직 이혼 안 끝났어요. 아직도 소송 중인 거 아버님도 아세요?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합의 이혼했다더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소송한다고 그래? 웃기네 정말.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형님이 술 취할 때마다 저한테 다 말했잖아요.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소송 중이라고. 이러다 이혼 위자료에 전 남편 소송비까지 다 물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뭐야 이 미친년이. 이젠 하다하다 바람. 네가 돌았구나. 돌았어. 아버지, 내가 몇 살인데 그래요. 설마 때리려고? 그러지 마요.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전혀 기억 못했지만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신기하게 남편이 있을 땐 말을 안 했는데 저만 있으면 전 남편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자기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집에서도 쫓아낼 거라고 비밀이라고 해서 전 나름대로는 그 비밀을 2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었어요. 저 재수없는 시누이의 비밀을 제가 뭐하러 숨겨주겠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눈밖에 든 시누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두고 바람을 피우는 딸녀는 절대 당신의 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라고 하셨죠. 재판 결과가 나와서 위자료를 내게 되더라도 시누이 본인더러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대신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요. 제가 형님을 용서하기 전까지 절대 시누이를 안 보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일자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얄미웠고요.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더니만 이제야 똥줄이 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저에게도 시누이의 연락이 옵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다고 얘기하지만 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아직 용서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 속을 들들 볶던 신우의 얼굴을 안 보고 사니까 전 너무 속도 시원하고 살만하더라고요. 그동안 전 아이도 무사히 출산하고 육아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 100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돼요. 그래도 제 아이의 고모이고 남편의 누나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형님이 변하셨을까 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받아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